안녕하세요. 419 전문가 페노입니다. 이 경기는 볼을 점유하면서 공격을 주도하려는 바이에른 뮌헨과 역습을 노리는 도르트문트라는 확실한 컨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을 주도하면서 도르트문트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도르트문트가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을 막아내고 역습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경기의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였습니다. 특히 도르트문트가 역습을 시도할 때 바이에른 뮌헨이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했는데요. 공격에 무게중심을 둔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역습을 허용하는 순간 실점 위기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전방에서 도르트문트의 역습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격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경기의 주도권을 잡은 바이에른 뮌헨에게는 지공 상황에서 도르트문트의 수비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도르트문트의 수비를 공략하기 위해 시도한 공격 작업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레츠카와 밀러를 레반도프스키 주변에 배치시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롱패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코바치 감독은 공격 상황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한 고레츠카를 높게 전진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경기에서 4-2-3-1 전형을 사용했는데, 공격 상황에서 고레츠카가 적극적으로 공격 지역까지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츠카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도르트문트의 포백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레츠카가 전진하면서 레반도프스키 주변에는 고레츠카와 밀러가 위치했는데요. 이때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중앙 수비가 순간적으로 레반도프스키, 고레츠카, 밀러를 모두 마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고레츠카와 밀러가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의 득점을 책임지는 레반도프스키에게 여유로운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고레츠카와 밀러를 레반도프스키 주변에 배치시키는 형태는 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이 자주 사용하는 공격 형태였고, 이번 경기에서도 바이에른 뮌헨의 중요한 공격 전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바이에른 뮌헨은 롱패스를 활용해서 도르트문트의 수비를 공략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최근 몇 시즌 동안 롱패스는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 포인트였는데요. 도르트문트는 클럽 감독 시절부터 좁은 간격을 형성하는 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인데, 바이에른 뮌헨은 도르트문트를 만날 때마다 롱패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도르트문트의 좁은 전형을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공간을 넓게 활용하면서 도르트문트가 많이 뛰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좁은 수비 간격이 무너지길 기대하는 것인데요. 한편 후반전은 교체를 통한 전술 변화가 두 팀의 승패를 결정했습니다. 먼저 도르트문트는 후반전을 시작하자마자 바이그를 다우드로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파브르 감독은 도르트문트가 전반전 내내 바이에른 뮌헨의 압박에 고전했던 이유를 중앙 미드필더인 바이글의 부진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도르트문트가 역습으로 전환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가 바로 중앙 미드필더 라인인데요. 역습을 전개할 때 수비 지역에서 비체를 비롯한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얼마나 빨리 전방의 공격수들에게 볼을 전달해줄 수 있느냐가 역습의 속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이글은 전반전 내내 바이에른 뮌헨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결과 도르트문트의 공격수들에게 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역습 과정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파브르 감독은 재빠르게 바이글을 다우드로 교체하는 변화를 통해서 중원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전방으로 보내는 패스를 정상화시키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체를 통해서 전반전의 문제를 해결했던 도르트문트와는 반대로 바이에른 뮌헨은 후반전에도 전반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전반전에 훈멜스가 너무 불안한 수비를 펼쳤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실점 이후 파브르 감독은 또다시 교체를 통해서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괴체 대신에 파코 알카세르를 투입하면서 공격에 변화를 주었는데요. 괴체와 로이스로 이어지던 공격 라인에 파코 알카세르를 투입하면서 생긴 변화는 좀 더 낮은 지역에서 플레이하는 데 익숙한 괴체와 로이스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파코 알카세르는 최전방에 머무르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로이스가 다소 여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 또한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르트문트는 교체를 통해서 경기를 뒤집는 데 성공했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경기 흐름이 넘어간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로벤과 코만 같은 측면 자원들이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선택지가 부족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 작업을 주도하는 리베리가 경기 중반 이후로 체력적인 문제를 보이면서 경기에 대한 영향력이 급격하게 떨어졌지만, 리베리를 대체할 선수가 없어서 공격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득점이 필요했던 코바치 감독은 헤나토 산체스와 바그너를 투입했는데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두 팀의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승리로 그대로 종료되었습니다. 경기를 정리해보면 전반전은 바이에른 뮌헨이 우세한 경기였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준비해온 역습을 전반전 내내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바이에른 뮌헨은 롱패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고레츠카와 밀러, 레반도프스키를 이용한 방법으로 도르트문트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이 되면서 도르트문트의 파브르 감독은 다우드와 파코 알카세르를 투입하면서 상황에 맞는 전술 변화를 통해 경기를 뒤집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반면 바이에른 뮌헨은 역전을 허용한 후에도 별다른 전술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다소 무기력하게 역전패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